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알기 쉬운 회계기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행된 회계기준 길잡이 제1호 금융상품 분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증권입니다.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발행기업 파산 시 보통주나 우선주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이자율이 크게 증가하여 발행자에게 상환 압박을 줄 수 있어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지닙니다. 한편 만기가 통상 30년이며 발행자가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는 선택을 갖고 있어 영구채라고도 불리우며 실질적으로 만기가 없으므로 상환 의무가 없으며 이자 지급도 발행자가 통상 연기할 수 있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으며 매매가 가능한 점은 주식과 유사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1998년 국제결제은행, 즉 BIS가 은행의 기본 자본으로 인정함에 따라 은행에서 먼저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일반 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발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을 보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IS가 신종자본증권을 기본 자본으로 인정한 것과 상관없이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자의 회계상 부채인지 자본인지에 대해서는 기준서 1032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상 담보부 채무, 선순위 채무, 후순위 채무 등이 부채로 분류되며 우선주, 보통주 등이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이 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부채 자본의 분류 문제가 발생하며 만약 부채로 분류될 경우 부채 비율이 증가하므로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서 1032호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있을 때 부채로 분류합니다. 즉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 의무가 있을 때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교환 의무가 있을 때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한 결제 수단이 자기 지분 상품일 경우 결제 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치로 결제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로서 현금 등 금융자산 인도 의무가 있을 때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교환 의무가 있을 때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종증권 발행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회피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제수단이 자기 지분 상품이고 그 주식의 공정가치로 결제하는 계약은 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 시 주식의 공정가치와 상관없이 고정된 수량의 주식으로 결제하기로 한 계약은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하더라도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는 결제 금액에 대해 결제 시점의 주가를 반영하여 결제할 주식수가 결정되어 결제 금액의 변동이 없을 때입니다. 즉, 결제 시점의 주가가 P1이라면 결제 금액을 P1으로 나누어 주식수가 Q1으로 결정되며 주가가 P2라면 결제 금액을 P2로 나누어 주식수가 Q2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결제 시점의 주가의 변동에 따라 결제할 주식수도 변동되어 결국 결제 금액이 일정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 채무 결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결제 시점에 발행할 주식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이는 주주가 누리는 위험과 효익을 계약상 채권자가 동일하게 누리므로 분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결제할 주식수가 Q로 계약상 정해져 있다면 결제 시점에 주가가 P1이든 P2이든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주식수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약 상대방이 주식의 가치 등락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는 주주가 누리는 위험과 효익과도 같으므로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S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금융부채인지 자본부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원금은 100억입니다. 만기는 30년이며 발행자는 이 증권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이자율은 발행 후 5년간 연 6%이며 이후 기간에는 연 9%입니다. 이자 지급은 발행자가 연기할 수 있으며 다만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자는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습니다. 만약
발행자가 청산된다면 보통주보다 선순위로 변제됩니다. 만약 발행자가 만기 연장 등을 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생긴다면 발행자의 지배기업이 지급을 보증합니다.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발행자 S의 계약상 의무를 살펴보면 S는 매기 말 이자 지급 의무가 있으며 만기 시 원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금융부채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행자 S는 옵션을 통해 매기 말 이자 지급 연장 및 만기 연장으로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계약상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자 S는 이자 지급 의무 및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행자 S는 사례 1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이때까지는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투자자는 SPC와 풋옵션 계약을, SPC와 은행은 대출 약정을, 발행자 S는 SPC와 주식교부 청구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 5년 경과 시점에 발행사 S가 아닌 SPC의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SPC는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현금으로 매입해야 하며 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과 대출 약정을 맺었습니다. SPC는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로 보유하게 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자 S에게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또는 확정 수량의 주식을 교부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발행자 S는 자기 지분 상품을 교부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추가 계약에 따른 분석을 하겠습니다. 발행자 S는 SPC가 신종자본증권을 제출하면 그 대가로 현금 또는 확정 수량의 지분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행자 S가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확정 수량의 지분을 발행하여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자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신종자본증권 투자자 측면에서 회계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행자 S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분류는 부채 비율 문제로 인해 부채로 분류하는지 자본으로 분류하는지가 이슈였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범주 안에 신종자본증권을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느냐,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측정이 달라집니다. 채무상품으로 분류한다면 상각 원가 등으로 측정하며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서 1032호는 금융상품의 내재 파생 상품 계약이 있다면 주계약과 내재 파생 상품 계약으로 나누어 각각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상 계약은 주계약과 파생 상품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계약의 특성이 채무상품인지 지분상품인지 파악하여 그에 맞춰 회계 처리해야 하며 분리되는 내재 파생 상품 계약은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분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단순하게 신종자본증권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측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슈는 주계약과 파생상품 계약 각각에 대해 회계 처리하고자 할 때 주계약과 내재 파생상품 계약을 어떻게 식별하는지에서 발생합니다. 기준서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실무에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신종자본증권 전체가 발행자 입장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주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이후 내재 파생상품을 식별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먼저 내재 파생상품을 모두 식별해내고 남은 계약을 그 특성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파생상품 계약을 제외한 남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채무증권의 특성을 띱니다. 즉, 관점 1과 관점 2에 따라 주계약의 특성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사례 1과 동일한 조건의 신종발행증권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관점 1에 따를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투자자는 주계약을 만기 연장 조건과 이자 지급 연기 조건이 포함된 지분증권으로 분류하고 발행자의 중도 상환 옵션을 내재 파생 상품으로 식별하여 각각 회계 처리합니다. 관점 2에 따를 경우 먼저 신종자본증권에 내재된 모든 파생 상품 계약을 식별해냅니다. 중도 상환 옵션, 만기 연장 옵션,
이자 지급 연기 옵션이 파생상품 계약으로 각각 식별되며 이를 제외한 남은 계약은 30년 만기 채권 현금 흐름을 갖는 계약만 남게 되며 따라서 이를 채무상품으로 분류하여 각각 회계 처리합니다. 보시다시피 각 관점별로 주계약이 지분상품 또는 채무상품으로 달리 분류되는 결과가 됩니다. 기준서 1032호에서는 주계약의 식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 이 두 가지 관점이 실무에서 모두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칩니다. 신종자본증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기준 길잡이 제1호 금융상품 분류 신종자본증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